일단 오늘은 그 7월달 리밸런싱에 관한 영상입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보면 되게 재밌는 모습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 6월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주식시장 상당히 견조했고요. 채권시장 반면에 좀 금리가 많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간 단위로 그랬고요. 주간 단위로도 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조금 차별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S&P는 지금 연중 최고치 4,450까지 올라왔고요. 전 주말 금요일장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고점에 좀 육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사실 아주 가파른 그런 강세의 흐름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 시장은 지금 6월 한 초중순 정도를 고점으로 지금 코스피가 2650에서 2560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RSI 지표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꽤 잘 맞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RSI 좀 참고를 해 보실 만한데요.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서 매도 신호를 보였던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효과를 냈고, 사실 이제 지금 수준은 또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 과열 구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뭐 이럴 정도의 상황은 또 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상고하저의 비율을 좀 견지를 하면서 상반기에 강세였던 시장에서 일단 익절하고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견조하고 한국 시장이 부진한 어떤 다소 대변되는 좀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뭐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의 거래에서 볼 수 있죠. 외국인이 지금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거의 14조 원 정도 순 매수 행진을 이어오다가 지금 지난달에 6월 중에 1조 원 순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요. 뭐 여전히 반도체 위주로는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 다방면에 약간의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순매도 규모를 보면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여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뭐 주로 2차 전지라던가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이런 건 이제 2차 전지, 뭐 약간 인터넷, 뭐 바이오, 역시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위주로는 조금 차익 실현을 나서는 모습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국내 시장은 조금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인데, 미국 시장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하냐? 뭐 결국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뭐 일각에서는 침체가 온다 하는데 뭐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 매우 견조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미국 경제 침체가 오긴 오냐?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은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서프라이즈 했던 것들이 미국의 1분기 GDP인데, 미국은 GDP 데이터를 3번 발표를 합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됐던 게 바로 이제 확정치를 발표를 했던 건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1분기 속보치 발표할 때는 성장률이 1.1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잠정치 발표할 때는 1.3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확정치 하면서 2%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속보치 1.1과 확정치 2.0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거는 조금 드문 케이스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전기 대비 연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면 연간으로는 성장률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연율이어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에 뭐 쉽게 생각하면 곱하기 4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차이가 벌어져도 결과값은 이렇게 좀 금액 차이가 이 숫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속보치를 1.1 봤던 거를 확정치가 2.0이라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세다, 견조하다,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뭐 미국의 주가라는 게 성장률 좋고 뭐 생성형 AI라는 모멘텀 있고 하니까 뭐 상당히 아주 최근에 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미국 경제가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침체가 오긴 오는 거냐, 이거 뭐 계속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높은 이 금리를 하더라도 잘 이겨내고 물가가 최근에 좀 안정되고 있으니까 물가만 잘 안정되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낙관적인 그림을 그려볼 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과 판단, 전망이 이제 필요한데, 일단 왜 이렇게 속보치 대비 확정치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그 미국의 그 저기 통계기관에 가서 왜 요번에 이 서드 에스티메이트가 지난번보다 이렇게 잘 나왔냐, 뭐가 좋았냐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 자세하게 내용 보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그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리바이즈 업 됐냐면, 지금 보시면 어디서 컨슈머 스펜딩, 즉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익스포트 수출,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출 뭐 이런 건데, 앞 순서부터 결국은 기여도가 높은 거를 먼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소비랑 수출, 특히 그 중에서도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이 소비가 왜 이렇게 좋냐? 결국은 소비를 결정짓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소비는 소득이 원천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소득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도 있고 뭐 불로소득도 있겠죠.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통한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자산소득 차원에서 있겠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근로소득이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매우 견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소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만 건 이상, 30만 건대 정도의 일자리가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그 평균적인 일자리의 어떤 수치를 보게 되면 한 25만 건 이상 정도면 매우 고용이 강했던 그런 레벨이고, 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위기 때 그 오히려 뭐 50만 건 이하의 실업도 발생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대충 25만에서 30만 건 정도면 거의 막 고용시장이 매우 좋은 타이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계속 20만 건 이상, 30만 건의 일자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 국면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 고용시장 매우 지금 강한 모습인 거고요. 그 실업수당 청구 실적도 보시면 최근에 조금 올라가면서 이거 미국 고용시장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업수당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고용시장이 견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시장의 견조함이 이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1분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확정시가 나왔고, 그럼 이제 2분기는 어떠냐? 그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가 사실 끝났죠. 근데 이제 2분기 데이터는 속보치가 아마 거의 7월 초, 아니죠, 8월 초 정도나 7월 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집계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그 발표하는 GDP 나우를 보면 현재 최근 나온 데이터로 추정컨대 2분기 성장률을 2.2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1분기도 2.0을 시현을 했고 2분기도 2.2면 이 하반기에 성장률이 폭락하지 않는 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1% 중반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 6월 FMC에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때 0.4에서 1.0으로 높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일단 상반기에 성장 속도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참 부러워요. 뭐 금리가 높아도 뭐 이렇게 계속 견조한 모습이고, 아마도 이제 정책의 힘이겠죠. 흔히 말하는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정책이 미국의 제품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아주 강한 지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제 강한 건 맞고, 당분간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흐름을 보건대 뭐 요번 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업수당의 실적 흐름을 봤었을 때 고용지표가 이렇게 풀썩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적어도 견조한 미국 경제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정말 미국은 침체되지 않냐? 제가 뭐 채권을 베이스로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력을 강하게 신봉하는 사람이죠. 제가 저술했던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책에도 보면, 결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동반했다.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가까웠음을 알게 해주는 일종의 신호다라는 게 이제 저의 여전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 비춰보면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폭은 매우 심화되고 거의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 침체될 텐데 하고 있는 거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뭔 소리냐, 이렇게 지표가 계속 좋은데 뭐 니네들 그렇게 맨날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뭐 고장난 시계처럼 뭐 맨날 틀린다 뭐 이런 이제 비아냥을 얻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이제 저의 해석과 판단은, 저는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침체된 이후에 보시면 실제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를 조사를 해보면, 참고로 이거는 우리 유한타증권의 이동훈 본부장님께서 주로 보여주시는 자료인데, 장단기 금리를 10년과 3개월 금리로 볼 수도 있고 10년과 2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10년과 3개월이 훨씬 더 공신력이 높은데, 얘도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 보면 30개월이고 평균 17개월에서 1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게 언제냐면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6개월, 뭐 17개월 적용해보면 작년 10월에 금리 역전됐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시기는 평균적인 수준을 대입해본다면 내년 한 2월, 3월 정도. 지금 이제 7월 초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반년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아직 올 때가 안 됐죠. 뭐 과거 역사상 이렇게 물론 이제 과거에 빨리 왔었을 때는 1980년도에 9개월 이후에 바로 경기 침체가 왔을 수도 있는데, 얘를 좀 빼면, 아웃라이어를 좀 빼고 생각해보면, 이 미드값을 기준으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금리에 따른 충격들이 이 경기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 10월에 막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에 부담을 주는 수준입니다 라는 거를 시사하는 게 이제 작년 10월에서 지금 현재 6월이면 한 10개월 정도 됐나요? 이 정도 된 거고, 이제 부담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부담을 준다 해서 바로 경기가 풀썩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버팁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좋을 때는 뭐 내년도 1분기보다 침체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시기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상반기 시장을 좋게 봤던 이유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멀리 남아있고, 그 가운데 물가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그동안의 과한 공포감을 반영했던 것들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전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래서 상반기 제가 계속 주식을 롱을 부르짖었던 거고,
하반기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경기 침체가 뭐 주식시장의 특성상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죠. 한번 그거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나스닥이고 여기 회색으로 표시하는 게 그 경기 침체 기간인데 뭐 나스닥 지수조차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쭉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분명히 침체기 이렇게 한 번씩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뭐 큰 폭의 조정은 일단은 겪고 가는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그리고 침체 전에 조금 주가가 먼저 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경기 침체가 과연 평균적인 수준은 1년 반 정도 해서 내년도 1분기에 올지 아니면 지금은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늘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은 평균적인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내년도 1분기가 침체 예상 시기라고 한다면 그 전인 6개월부터는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하반기를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거기다 대고 이제 물가까지 턴어라운드 해서 피봇의 기대가 꺾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오히려 하반기 시장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 들었던 거고, 사실 최근에 시장 조정받고 있는 것도 결국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ECB 포럼에서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연속적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덧 25p 인상 가능성이 87%까지 올라갔고, 뭐 여전히 연말까지는 한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두 번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일종의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역풍이다, 역풍. 즉 역풍이 분다 해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건 아니죠. 역풍을 무릅쓰고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성장 동력과 엔진이 있으면 뭐 계속 전진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성장 동력과 엔진이 계속 되지 않거나 내지는 약화되면 역풍에 의해서 뒤로 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의 주식시장은 통화긴축과 이 통화긴축의 누적된 부담이라는 역풍을 뚫어내고도 주식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캐털리스트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하반기를 좀 이렇게 보자는 거고, 국내에서는 모멘텀이 훨씬 더 불리하니까 미리 지금 꺾여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거고, 미국은 아직은 뭐 생성형 AI라든가 빅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여전히 꼿꼿한 거고, 근데 뭐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견조한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은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정. 하반기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인정. 하지만 역풍은 갈수록 더 세진다. 그 부분은 조심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 이제 포트를 본다면 그냥 빨리 결론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일단 저는 제가 지난달에도 저는 익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월에 제가 주식 비중이 40%였던 거를 지난달 동안 35%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3%도 안 됐던 게 지금 9.5%까지 거의 10%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제가 채권도 아직은 별로 성에 안 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제 그 이유는 결국은 뭐 연속적인 금리 인상 내지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기 시장 금리에도 일단은 상승 압력은 일단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충격이 정해지면 그때 이제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반영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레벨에서는 아직 사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단 뭐 레벨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금리 레벨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트입니다. 주식 비중 35%, 채권은 30%, 리츠 11%, 현금 9.5%, TDF 11%인데 일단 7월의 전체적인 방향은 뭐 여전히 조금씩 주식 비중은 줄여나가는 겁니다. 익절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먹은 거는 팔고 터진 거는 냅둘 겁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골로 가는 거를 보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섹터가 다시 조금 어느 정도 그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그동안 이익을 났던 섹터와 종목에서 주로 익절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일 거고요. 채권형은 이제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이고, 현금도 좀 확보할 건데, 근데 여기서 사실 요 현금 확보는 이거를 제가 아직 카테고리를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랬는데, 최근에 그 투자 아이디어 중에 엔화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엔화 투자 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화를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손쉬운 게 ETF 중에 타이거 일본 N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한때 1,800원 정도도 갔고, 그 최근 언제냐 이게 올해 한 4월까지만 하더라도 9,700원이었던 게 지금 8,800원까지 보시는 것처럼 급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상당히 좀 심화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엔화에 대해서 장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 포지션 취하는 거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 유동성이 많은데 이 중에 일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주식 비중 줄이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DC형 자금 유입되는 거의 일부를 엔화 이 포지션을 좀 잡아볼까 하고요. 엔화의 강세를 보는 근거는 일본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일본 당국도 조금 불편한 심기를 이제 점차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보시면 144엔인데 뭐 전고점이 151엔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사서 터져도 뭐 물타기 하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통화 정책이 다른 주요 국가와 다르게 여전히 제로금 마이너스 금리 또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엔화가 약세여서 니케이 225가 막 날아가고 이래서 뭐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그 뭐든지 과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다 좋고 하니까 뭐 저기 일본 증시 좋은 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하게 올라오면 또 나중에 또 이거 한 방에 크게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항상 과하게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사지 내지는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재의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에 일본 통화당국이나 정책당국도 좀 심각성을 생각하게 된다면 통화정책을 조금은 바꾸거나 정책 스탠스의 변화 정도는 시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만 돼도 현재 수준에서는 뭐 엔화가 더 약해지기보다는 강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엔화가 약해지는 폭보다는 강해질 폭이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높은 확률의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뭐 7월에 제가 포트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오늘을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7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뭐 어쨌든 열심히 그래도 여러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지금 제 앞에 있는 요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아는 채널로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